코스피가 결국 8,000선을 내줬습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4.46% 급락한 7,933으로 출발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7,700에서 7,800선을 오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급락에 오전 7시 7분 프로그램 매도 호가의 효력을 5분 동안 정지하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외국인은 순매도를, 기관과 개인은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의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들도 모두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코스피의 대표 주자인 삼성전자는 6% 이상 내린 29만 원대, SK하이닉스는 7% 이상 폭락한 230만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마이크론이 10% 이상 떨어지는 등 미 반도체주의 급락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메모리 가격 상승 전망에도 불구하고 AI 투자 효율화 우려 등의 목소리가 시장에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2.67% 내린 904.53으로 장을 시작해 현재 800선까지 하락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2.6원 내린 1,552.3원으로 출발해 현재도 1,550원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미 이란 간 회담이 순조롭게 이어지고 있다는 기대감으로 4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9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1.9% 내린 배럴당 71.57달러를 기록했습니다. 8월 인도분 미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는 1.3% 떨어진 68.58달러를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원달러 환율은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어제 장중 1,560원에 바짝 다가섰는데요. 수출이 1,000억 달러를 돌파하는 상황에서도 환율이 진정되지 않는 여러 이유가 있을 텐데 관련해서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지난달 수출 1,000억 원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 기록하기도 했는데 환율은 지금 상황 왜 이런 겁니까? 지금 뭐 수급에 영향이 있다고 보통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원달러 환율이 1,550원, 어제 57원, 59원 뭐 그 근처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회자가 많이 됐는데 이 수준 자체는 아무래도 2009년 금융위기 수준까지 올라감으로써 이제 원달러 환율 자체가 많이 올라갔다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외환 시장이란 것이 외환 이 현물을 거래하는 이런 시장도 있지만 외환 자금 시장이라고 해서 돈을 빌리는 이런 시장도 있거든요. 외환 자금 시장은 또 원활하게 돌아가서 흔히 말하는 스프레드 같은 것들이 이제 뭐 금리 격차라고 할 수 있는데 얼마 금리 더 많이 내야 되느냐 이런 이슈가 있는데 외환 자금 시장은 또 괜찮으면서 2009년에는 외환 자금 시장이 경색,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미국계 금융회사들이 한국으로부터 달러를 빼가면서 자금 시장부터의 경색이 생기면서 흔히 말하는 외환 시장이 무너진 이런 계기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외환 시장하고 그러니까 외환 자금 시장이 따로 움직이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경제 안정성 차원에서는 외환 자금 시장이 더 중요하긴 하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외화를 빌리거나 갚을 때 결국 외환 자금 시장 그러니까 이런 비세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급작스럽게 외환 위기란 것은 사실 외환으로 된 부채를 못 갚는 거기 때문에 자금 시장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경제학자들이 해석이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긴 하지만 네. 경제 성장, 경제 나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경제가 안정하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무래도 그러니까 외환 시장과 외환 자금 시장의 차이 이런 거를 아마 좀 이해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이 환율 수준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것이 국민들에게 피해는 올 수 있다. 그런 것들은 주로 이제 달러란 것이 국제 결제 통화기 때문에 결제를 할 때 예전보다 많은 돈을 주고 결제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많은 돈을 주고 결제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 뭐 식료품이라든지 원자재 같은 걸 사올 때 값이 올라갈 수 있다. 원화로 표시된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생활경제 차원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이 외환 시장이 그러니까 크게는 뭐 외환이 거래된 외환 시장하고 외환 자금 시장이 있는데 지금 환율이 올라간 건 외환 자금 시장에서 올라간 거고 외환 시장에서 올라간 거고요. 예. 죄송합니다. 외환 자금 시장에서 문제는 크게 없기 때문에 경제에 큰 문제는 없다라고 보통 해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고환율 시기와는 좀 성격이 다르다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경기가 나쁘다고 볼 수 없는 게 우리 기업들 벌어들인 달러 규모 자체가 상당하잖아요, 지금. 근데 이걸 그 기업들이 고환율 계속 유지될 것 같으니까 안 바꾸고 갖고 있으니 이것도 문제일 것 같은데 이거는 우리 정부에서 어떻게 좀 환전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사실 이제 기업의 결정에 대해서 정부가 요청을 하는 것이 좀 어떻게 보면은 환경이 어렵다 보니까 좀 바꿔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지 실제로 강요를 하긴 좀 어렵다는 예.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기업의 결정이란 기업의 주인은 주주기 때문에
주주의 어떤 의사결정을 정부가 대신할 수는 없다라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지금 이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까 지금 환율이 올해 초부터 굉장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올해 초부터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어떤 거냐면 많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이 추세가 계속되면은 또 많이 올라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외환을 쉽게 바꿀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급 결제에 통하는 달러인데 달러를 그냥 보유하고 있으면 다른 나라에서 물건을 사올 때 그 달러를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어떤 기업 운영이 가능한데 이제 만약 달러가 없다라고 하고 갑작스럽게 또 달러를 그러니까 물건 같은 걸 살 때 흔히 말하는 중간재 같은 것들 살 때 갑작스럽게 달러를 바꿔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은 그 달러를 바꿀 때 흔히 말해서 환차손 같은 것들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가지고 있었으면 괜찮은데 뭐 예를 들어 원달러 환율이 1,600원 넘어가서 바꾼다라고 하면은 기업층의 입장에서 부담이기 때문에 서로 하기 어려운 상황들이다. 그러니까 서로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 그지만 달러 수급을 위해서 외국에서 벌어온 돈을 우리나라 좀 풀면서 원화로 바꿔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지만 기업체 입장에서는 최근에 해외 투자가 늘어난 데다가 아무래도 이제 원자재 가격에 대한 부담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바꿀 수 없는 이런 상황이긴 하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국내 증시 시가총액 1위 자리를 주고받으며 AI 시대 대표 기업 경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그룹의 경영 성적을 비교한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 CXO 연구소가 지난해 자료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삼성은 432조 원을 기록한 매출과 순이익, 국내 고용에서 1위를 유지했습니다. 반면 SK는 영업이익 50조 원으로 삼성을 앞서며 2년 연속 영업이익 1위에 올랐습니다. 13개 경영지표로 보면 삼성은 매출과 순이익, 고용 등 4개 지표에서 우위를 보였지만 SK는 영업이익과 성장률, 수익성, 생산성 등 9개 지표에서 앞섰습니다. 매출을 비롯한 체격에서는 삼성이 아직까지 더 우위에 있지만 영업 내실 등 체력 부분에서는 SK 성장세가 가파른데 여기에는 AI와 관련해 SK하이닉스가 높은 이익을 올린 것이 주요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경쟁은 현재 실적보다 미래 투자에서 갈릴 전망입니다. 최근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에 맞춰 두 그룹은 모두 초대형 투자 계획을 내놨습니다. 반도체 생산시설 확대라는 큰 방향은 같지만 투자 전략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삼성은 2040년까지 2,655조 원을 투자해 용인과 평택은 물론 광주까지 생산 거점을 확대하고 반도체뿐 아니라 디스플레이와 바이오 등 첨단 제조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전략입니다. 배터리는 경남, 울산을 중심으로 투자하겠습니다. 바이오 사업은 인천, 송도에 집중 투자하여 세계 최대의 바이오 단지로 키우겠습니다. 반면 SK는 2,100조 원을 투입해 AI 데이터 센터와 HBM 생산 거점을 함께 구축하는 데 집중합니다. AI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이터 센터와 AI 반도체를 동시에 키워 AI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에 약 1,000조, 반도체 공급 확장 프로젝트에 한 1,100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같은 AI 시대를 바라보면서도 삼성은 첨단 제조 경쟁력 강화에 SK는 AI 인프라 구축에 각각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어떤 투자 전략이 AI 시대의 주도권을 가져갈지 국내 산업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그리고 지금 고환율의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외국인들이 우리 코스피 계속해서 매도하는 이 상황도 영향을 미치잖아요. 근데 이게 실적 때문이 아니라 외국인들이 리밸런싱 하려고 계속 매도를 하는 거라면 어느 순간 뭐 다시 외인 그 자금이 유입될 수도 있는 겁니까? 뭐 사실 지금 원달러 환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은 아무래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동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예전에 흔히 말하는 코스피 2000 시절에 들어와서 지금 코스피 8,000, 9,000이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100달러를 넣었으면 거기 400달러를 가져가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수급에 대한 불균형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투자한 것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가져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달러로 조금만 투자했는데 많이 가져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달러 수급 상황이 좋아질 수가 없어가지고 가장 큰 요인을 파악하고 있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렇게 다시 외국인 투자자들이 올라가려고 하면은 리밸런싱이 끝난 후에 투자를 재개해야 되는데 물론 일부 재개할 거라는 생각이 있긴 하지만 이것은 아무래도 반도체 경기에 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되는 것이 AI 인프라 투자의 증가 속도 같은 것들이 조금 천천히 될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어제 페이스북, 메타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메타라는 기업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것도 하겠다. 유유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것도 하겠다라고 이야기해서 데이터 센터 인프라 같은 것들이 좀 마무리된 것이 아니냐, 좀 성장 속도가 둔화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미래의 반도체 기업이 지금은 굉장히 많이 벌고 앞으로도 많이 벌겠지만 이 성장세가 좀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하게 되면은 뭐 예전보다는 덜 들어올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환율이 장중에 1,560원 터치를 할 뻔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연내 1,600원 넘길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하반기에 환율에 영향 미칠 변수들 어떤 게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금리 쪽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사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강경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긴 합니다. 물론 어제는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지금 한 4주간 전쟁 이후에 물가가 좀 안정돼 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라든지 금리 인상 압력에 대해서는 조금 뭐 완화된 스탠스를 하긴 했는데 목표 인플레이션은 계속 2%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2%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결국은 금리는 올리지 않을까. 금리는 뭐 한 번 혹은 내년 뭐 1년, 그러니까 내년까지 1년을 두고 보면 한 2번까지 올리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기대감들이 형성되어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흔히 말해서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흔히 말하는 달러 자산에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도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케빈 워시 새 연준 의장이 과연 어떠한 금리 정책을 하느냐가 아마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에 대응해서 한국이 혹은 일본 지금 뭐 최근 일본 엔화 동조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일본의 어떤 외환 정책 그리고 한국의 외환 정책 금리를 통한 외환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굉장히 관심사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증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금 코스피 변동성 상당한 상황인데 해외 코인 거래소에서요. 우리 코스피 뭐 30배, 최대 150배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품 나왔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거의 도박 아닙니까? 뭐 사실 이제 해외 코인 거래소는 이런 레버리지 상품들을 항시 제공합니다. 어떠한 제품, 어떠한 상품, 어떠한 재화라고 할지라도 이런 레버리지 상품들을 항시 제공함으로써 이제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지나친 위험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런 투자하는 이제 바이낸스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바이낸스라는 회사는 굉장히 큰 결국은 가상자산 거래소거든요. 뭐 일종의 뭐 공신력이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큰 데에서 이제 100배, 150배 상품까지 하다 보니까 좀 사람들의 우려가 있다. 우리나라 자금들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가지고 이 바이낸스로 가서 이 바이낸스에서 도박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냐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이 바이낸스라는 이런 가상자산 거래소는 모든 상품에 대해서 이렇게 큰 레버리지 상품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에 대해서만 특별히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것 같은데 뭐 투자자는 당연히 이런 상품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보통 반대 매매라고 이야기해서 이 가격이 조금만 떨어져도 그러니까 내려갈 때는 100% 떨어질 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흔히 말해서 100, 그러니까 1% 떨어질 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0.5%만 떨어져도 자금을 넣지 않으면 바로 청산당하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해야 된다. 올라갈 때는 문제가 없지만 내려갈 때는 빠르게 1% 떨어질 때가 아니라 0.6% 이 정도만 떨어져도 자금이 없으면 바로 청산당하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예 영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영원이 된다는 거 반대 매매란 건 어떤 거냐면 자기가 가진 상품이 없어진다는 얘기. 가치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100배짜리를 투자하면은 사실 1%가 떨어져야 우리가 영원이 되는 건데 0.6% 이 정도만 떨어져도 증거금이 없다라고 이렇게 나오면서 결국 강제 청산해 버리는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는 말씀. 오를 때는 괜찮지만 내려갈 때는 너무너무 위험한 상품이란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듣기만 해도 좀 무서운데 근데 이게 사실 규제가 없는 상황이어서 내국인들이 여기 투자할 때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다면서요? 사실 이제 바이낸스 그러니까 일반적인 가상 투자 굉장히 큰 그러니까 전 세계 제일의 가상자산 투자 거래소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도 굉장히 많이 하고 신원 확인 같은 것들은 합니다. 얼마 송금하는 것들에 대해서 신원 확인하고 인증 같은 것들은 당연히 다 하는데 이 송금액도 좀 정해져 있긴 한데 가서 투자하는 것들은 사실 규제할 방법이 별로 없다. 이게 우리나라가 걱정하는 것은 이것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가지고 외환이 나가는 흐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만 가서 어떻게 투자하는지는 개인의 결정이기 때문에 사실 좀 관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것이 우리나라 시장이 아니고 다른 나라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